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종 칼과 펜의 대결로 요약됩니다. 무력과 지성, 폭력과 사상의 싸움이죠. 그런데 현실의 역사에서 펜이 칼을 이기는 낭만적인 해피엔딩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13번째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낳은 가장 위대한 두 연설가의 이야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제국주의에 맞선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군사 독재에 맞선 로마의 키케로. 오직 혀와 펜만으로 거대한 칼날 앞에 섰던 두 지식인의 장송곡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현실 정치의 냉혹한 무대에서 펜을 쥔 자들은 거대한 폭력 앞에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로 쓰인 비극만이 후대의 교훈으로 남았죠.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는 각각 마케도니아의 팽창과 안토니우스의 독재라는 거대한 칼날에 맞서 오직 웅변과 근로, 공화정과 자유시민의 권리를 지키려 했던 인물들입니다.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한 두 사람의 궤적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마치 신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평행하게 빚어낸 것처럼 말이죠.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웅변으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했으나 결국 권력의 야만성 앞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미덕과 치명적 결함을 있는 그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편의 주인공 데모스테네스입니다. 그는 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연설가이자 민주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무기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7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아포보스를 비롯한 후견인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모조리 횡령당하는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나 그는 20살에 선천적인 말더듬증을 극복하고 자신의 유산을 가로챈 후견인들을 상대로 한 재산 반환 소송에서 직접 변론하여 승리하며 웅변가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그리고 훗날 마케도니아의 제국주의 팽창에 맞서 필리포스 2세의 야욕을 폭로하고 아테네 시민들을 일깨우는 반마케도니아 전선의 선봉장이 됩니다. 그가 싸웠던 무대를 보시죠. 기원전 4세기 지도의 북쪽에서 마케도니아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며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에서 웅변술은 곧 정치적 생명이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필리포스 2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을 일깨우는 치열한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를 좇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아테네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절박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번엔 로마 편의 주인공 키케로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문민 집정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전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로마 외곽의 소도시 아르피눔에서 기사계급, 즉 에키테스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조상 중에 고위 공직자가 없는 신인 노부스 호모였죠. 20대의 그는 술라 독재 정권 하에서 권력자의 측근에 맞서 로스키우스를 변호하며 일찌감치 정치적 위험에 몸을 던졌습니다. 군사 권력이 아닌 법과 연설로 공화국을 지키고자 했던 그는 훗날 안토니우스의 군사 독재에 맞서는 공화정 최후의 수호자가 됩니다. 키케로의 무대는 부패와 내전으로 붕괴해 가던 로마 공화정 말기였습니다. 당시 속주 총독 자리는 곧 합법적인 약탈을 의미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31살에 시칠리아 재무관, 즉 콰이스토르를 역임하며 보기 드문 청렴한 행정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속주 시칠리아에서 시작해 수도 로마의 광장까지 그의 목숨을 건 투쟁은 평생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굳이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비교론을 집필한 이유는 그들의 생애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군사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오직 자신의 지적 능력과 웅변술이라는 비물리적인 힘만으로 최고 권력의 반열에 올랐죠. 둘째, 두 사람의 최후 역시 판박이입니다. 이들은 각각 딸을 잃는 개인적 비극을 겪었고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굴욕적인 망명 생활을 경험했으며 조국으로 귀환해 다시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끝내 독재자의 살생부에 올라 도주하던 중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같은 운명을 두 번 산 것 같지 않은가요?
두 연설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교차점은 바로 필리포스 탄핵 연설 필리피카이입니다. 데모스테네스가 필리포스 2세의 야욕을 폭로하며 아테네 시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토해냈던 맹렬한 연설은 후대 수사학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후 로마의 키케로는 안토니우스를 제2의 독재자로 규정하며 그를 공격하는 14편의 연설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는 데모스테네스를 향한 오마주로서 이 연설문에 똑같이 필리피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성으로 폭정에 저항한다는 정신적 유산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계승된 순간입니다. 두 사람의 연대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평행 이론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384년 아테네에서, 키케로는 기원전 106년 아르피눔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모스테네스가 유산 반환 소송 승리로 데뷔했다면 키케로는 시칠리아의 청렴한 행정으로 이름을 알렸죠. 결정적 순간도 대칭을 이룹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351년부터 필리포스 탄핵 연설로 반마케도니아 전선을 주도했고, 키케로는 기원전 63년 43세 나이로 집정관, 즉 콘술에 취임해 카틸리나의 국가전복 음모를 분쇄했습니다. 몰락의 궤적도 닮았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패배 후 조롱거리가 되었고, 기원전 324년 하르팔로스 뇌물 스캔들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키케로는 기원전 58년 클로디우스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가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 직후 필리피카이를 발표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웠죠. 그리고 최후 데모스테네스는 기원전 322년 라미아 전쟁 패배 후 칼라우레이아 섬으로 도피하던 중 독이 든 갈대펜을 물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키케로는 기원전 43년 안토니우스의 살생부에 올라 도주하다 암살당해 잘린 머리와 오른손이 로마 광장의 연단에 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의 본질은 영웅들의 업적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도덕적 본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대의명분을 부르짖으면서도 뒤로는 사익을 챙기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비겁해지는 것처럼 이 두 위대한 지식인 역시 숭고한 이상과 찌질한 인간적 한계 사이에서 끝없이 번민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의 무결함이 아닙니다. 모순된 결함을 지닌 인간들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마지막 위대함을 발현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질문입니다. 데모스테네스의 미덕은 뼈를 깎는 수련과 진지함이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말더듬이인데다 폐활량마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이 한계를 극복한 과정을 상세히 전합니다. 외출의 유혹을 끊어내려고 머리를 반쪽만 기괴하게 깎은 채 지하 토굴에 들어가 수개월씩 은둔하며 발성을 연습했고, 거센 파도가 치는 해변을 달리며 입에 자갈을 물고 발음을 훈련했으며, 어깨가 들썩이는 버릇을 고치려고 천장에 날카로운 칼을 매달아 놓고 연설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의 연설에는 키케로처럼 좌중을 웃기는 농담이나 화려한 수사가 일절 없었습니다. 정적 피테아스가 당신의 연설에서는 밤새켠 등잔 기름 냄새가 난다며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기름을 태워가며 만든 인공물이라고 조롱하자, 데모스테네스는 내 웅변은 오직 물을 마시며 치열하게 고뇌한 결과물이라고 서늘하게 대받아쳤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연설이 지닌 진지함과 숭고함이 당대의 모든 궤변론자들을 압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지식인은 물리적 폭력과 물질적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는 스파르타인보다 더한 용기를 설파했지만 기원전 338년 아테네의 명운이 걸린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방패를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병법의 병자도 모르는 지식인이 전쟁을 부추겼을 때 벌어지는 참극의 전형이었죠. 더 뼈아픈 것은 하르팔로스 스캔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금고직이었던 하르팔로스가 거액을 빼돌려 아테네로 망명해 오자 데모스테네스는 처음엔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르팔로스가 가져온 페르시아산 황금잔의 섬세한 세공과 묵직한 무게에 매료되어 그만 거액의 뇌물을 받고 맙니다. 다음날 미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 그는 목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나타나 목이 쉬어 연설할 수 없다며 침묵했습니다.
이 총극에 대해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의 달변을 팔아먹은 자라는 냉혹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데모스테네스가 물질적 유혹에 무너졌다면 키케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부패가 극에 달했던 로마 공화정 말기 키케로는 시칠리아 재무관과 킬리키아 총독 시절 왕족과 유력자들이 바치는 막대한 뇌물과 선물을 완강히 거부하며 공정성을 지켰습니다. 현대 정치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청렴함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플라톤이 꿈꿨던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의 이상을 카틸리나 음모 진압 과정에서 잠시나마 현실로 만든 인물입니다. 군사적 독재자가 아닌 문민 집정관으로서 오직 법률과 연설만으로 국가 전복 세력을 막아낸 그는 스스로를 국가의 아버지 파테르 파트리아이라 칭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토니우스를 향해 불을 뿜는 14편의 필리피카이를 쏟아내며 공화정의 수호자로 장렬히 산하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구원자 키케로에게도 치명적인 병폐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처럼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굶주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키케로가 무기는 토가의 자리를 양보하고 승리의 월계관은 혀의 자리를 내어주어라라는 자신의 식구를 모든 연설과 저술에서 끝없이 반복하며 자기 과시에 집착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또 그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저속한 농담으로 배심원들을 웃기는 가벼움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카일리우스를 변호할 때는 재산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궤변으로 윤리적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고 기원전 63년 무레나 재판에서는 원칙주의자 카토가 검사로 나서자 스토아 철학의 엄숙주의를 개그 소재로 삼아 법정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카토가 우리 집정관 참으로 웃기는 사람이군이라며 혀를 찼을 정도였죠. 데모스테네스의 묵직한 진지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식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사람의 삶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교론을 통해 도덕적 대차대조표를 정밀하게 작성합니다. 이 비교는 카이킬리우스를 시작으로 퀸틸리아누스에 이르기까지 당대 헬레니즘 세계와 로마 지식인 사회의 거대한 논쟁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웅변의 본질과 품격. 기술적인 힘은 둘 다 천재적이었지만 사사로운 농담을 배제하고 숭고함을 지켰으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경험과 청중의 호의 덕분이라고 겸손해했던 데모스테네스의 압승입니다. 둘째, 공직과 재물에 대한 태도. 여기서 승패는 역전됩니다. 양측의 변론을 몰래 써주며 이중으로 돈을 받고 하르팔로스의 황금잔에 무너진 데모스테네스와 달리 로마 최악의 부패기에도 뇌물을 완강히 거부한 키케로의 압승이죠. 셋째, 망명 생활의 태도. 데모스테네스는 뇌물수수라는 불명예로 추방됐음에도 그리스 여러 도시를 돌며 마케도니아 사절들을 몰아내는 불굴의 외교전을 펼쳤지만 키케로는 명예로운 추방이었음에도 넋을 놓고 눈물만 흘리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넷째, 최후의 순간. 키케로는 살생부에 오른 후 도망칠까 말까를 반복하며 우유부단하게 흔들리다 살해당해 연민을 자아내지만 데모스테네스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신전 안에서 스스로 독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주체적으로 통제하여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최종 판결은 이렇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함은 키케로의 손을 들어주지만 지식인으로서의 내면적 깊이, 행동의 무게감, 그리고 숭고한 죽음에 있어서는 데모스테네스가 훨씬 더 고결하고 위대했다. 후대 학계의 평가도 흥미롭습니다. 1세기경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롱기누스의 숭고로는 두 사람의 웅변 스타일을 자연재해에 비유해 극찬합니다. 롱기누스는 데모스테네스의 웅변을 모든 것을 꿰뚫고 불태우는 벼락으로, 키케로의 웅변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광활한 산불로 묘사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방식이 감정을 폭발시켜 상대를 단숨에 타격하는 데 탁월했다면 키케로의 방식은 장엄한 언어의 홍수로 청중의 이성을 천천히 그러나 완벽하게 압도하는 데 적합했다는 것이죠. 벼락과 산불. 이보다 두 사람을 잘 표현한 비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 정말 전부 사실일까요? 고대의 기록은 종종 문학적 수사와 정치적 의도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플루타르코스의 묘사를 다른 고대 사료들과 교차 검증하며 낭만화된 죽음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케로의 죽음을 둘러싼 유명한 일화들입니다. 플루타르코스와 아피아노스는 키케로를 암살한 군단장 포필리우스가 과거 친부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키케로가 무료 변호로 목숨을 구해준 인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은인을 제 손으로 참수했다는 문학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비극이죠.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문제입니다. 대세네카의 수아소리아이 등을 분석한 현대학계는 이 설정이 제정 로마 시대 수사학 학교에서 만들어진 허구적 서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안토니우스의 악랄함과 배은망덕의 도덕적 타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조된 캐릭터가 훗날 역사적 사실처럼 굳어졌다는 것이죠. 안토니우스의 아내 플루비아가 연단에 전시된 키케로의 머리를 무릎에 얹고 금비녀로 그 혀를 마구 찔렀다는 엽기적인 일화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플루타르코스도 아피아노스도 리비우스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카시우스 디오의 로마사에만 등장하죠. 억압적인 세베루스 왕조 치하를 살았던 디오에게 권력을 비판했던 지식인의 혀가 물리적으로 유린당하는 장면은 자유롭고 거침없는 발언의 권리, 즉 파르레시아가 독재에 의해 어떻게 살해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정치적 상징이었던 겁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죽음을 마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처럼 존엄하고 주체적인 선택으로 신화화합니다. 반면 디오도로스는 라미아 전쟁을 다루며 아테네의 정책적 실패와 군사적 패배에 초점을 맞추죠. 비판적 학자들은 플루타르코스가 로마 지식인들 앞에서 짓밟힌 그리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외교적 패착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늙은 정치인의 죽음을 지나치게 순교자의 틀 안에서 미화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남긴 불멸의 말들을 음미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데모스테네스입니다. 나의 웅변은 등장 기름 냄새가 아니라 오직 물을 마시며 뼈를 깎는 고뇌 속에서 나온 것이다. 정적들이 그의 연설을 타고난 천재성이 아닌 기교적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조롱하자 대받아친 촌철살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술 대신 물을 마시며 밤을 새워 단어 하나하나를 벼려낸 그 치열함이야말로 그가 마케도니아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설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다음은 키케로가 안토니우스를 향해 던진 필리피카의 제2편의 선언입니다. 젊어서 공화국을 방어했던 나는 늙어서도 결코 공화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카틸리나의 칼날도 경멸했는데 하물며 너의 칼날 따위를 두려워하겠는가? 자신의 참혹한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았던 장엄한 최후의 선언이죠.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에 가장 얄궂은 후일담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야합해 키케로의 죽음에 동조했던 옥타비아누스, 훗날의 아우구스투스는 늙은 황제가 된 어느 날 자신의 손자가 몰래 키케로의 책을 읽다 들켜 벌벌 떨며 숨기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황제는 책을 빼앗아 한참을 읽더니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참으로 훌륭한 학자였고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한 애국자였단다. 지식인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독재자조차 끝내 그 지식인의 가치를 내면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2000년 전의 이 비극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국회에서는 키보드와 마이크를 무기 삼아 상대를 조롱하고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이른바 혀의 전쟁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진정한 책임을 지거나 정치적 목숨을 걸지 않죠.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에게 말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맞서는 치열한 생존의 투쟁이자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피로 쓴 맹세였습니다. 그들에게 웅변이란 타인을 깎아내려 사익을 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하게 맞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이는 조직 문화에도 뼈아픈 시사점을 던집니다. 조직 안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철저히 매장하는 행위는 2000년 전 죽은 자의 혀를 비녀로 찌르던 엽기적인 보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비판적인 혀를 뽑아버리고 침묵과 맹목적 충성만을 강요할 때 그 조직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키케로의 잘린 머리가 광장에 걸린 순간 로마 공화정도 함께 숨을 거두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역사와도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나라가 마케도니아의 수중에 넘어가자 데모스테네스가 포세이돈 신전에서 기꺼이 독약을 삼킨 장면은
1910년 경술국치 당시 망국의 한을 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매천 황현 선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역사를 헤아려 보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기만 하구나. 매천의 절명시는 갈대펜을 물고 생을 마감한 데모스테네스의 참담한 심정과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룹니다. 글과 말밖에 무기가 없던 지식인이 제국주의의 거대한 무력 앞에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저항. 그것은 적에게 굴복해 노예가 되는 대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정신의 완전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깊은 통찰은 두 사람이 결코 흠결없는 성인군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금부치의 눈이 멀어 뇌물을 받았고 무서워서 전장에서 방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키케로는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국가 멸망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거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만 발견되어도 한 사람의 모든 업적과 인생을 매도해버리는 캔슬 컬처의 시대에 이들의 삶은 묻습니다. 진정한 지식인의 위대함은 결점이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내는 치열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독약이 든 갈대펜과 연단에 내걸린 잘린 머리. 완벽하지 않았던 두 지식인이 남긴 가장 완벽한 인류의 유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